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근육섬유로 신경지배에 따라 자율적 또는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의 세포 소기관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뼈대 근육섬유의 신경지배, 뼈대 근육섬유의 기계적 수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뼈대 근육섬유의 신경지배와 기계적 수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뼈대 근육의 신경지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율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 이거는 어떻게 된다? 신경 조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신경지배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수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운동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여러 개의 가지로 나눠져서 근육을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신경의 지배를 근육에 대한 신경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초운동신경이 근육 섬유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연결이 끊어졌고, 연결이 끊어졌다는 진 근육은 수축하지 못한다, 즉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지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지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이 근육을 지배를 못하고 그 근육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마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경지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운동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신경지배에 있어서 운동신경세포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근육의 무리를 지배하느냐,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을 모터 유니트, 운동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힘을 동시에 낼 때는 한 개의 신경이 움직여도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수가 많게 되면 큰 힘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그 장단지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장단지의 근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신경이 움직이면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죠. 그래서 운동단위 1,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운동단위 1이 지배하는 근육, 그 다음에 운동단위 2가 지배하는 근육, 이렇게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터 유니트, 운동 단위가 다른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무율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경의 활동전이하고도 유사한 내용인 거예요. 신경이 들어올 때 개별 근육 섬유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문턱값을 넘지 못하면 근육은 수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실무율의 법칙인데, 그건 신경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근육 수축에 힘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때 큰 힘을 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운동 단위가 어떤 종류이냐, 그 다음에 발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동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운동 단위는 어떤 종류가 있고 발화나 동원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단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단위는 연축 속도 그리고 피로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연축과 높은 피로도,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앞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육의 수축의 방식, 그리고 에너지 공급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근육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연축 속도, 피로도 특성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그래서 빠른 연축과 높은 피로도를 가진 운동 단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느린 연축과 낮은 피로도를 가진 운동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쪽의 내용하고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빠른 수축이에요. 그죠? 빠른 수축의 운동 단위인 거죠. 여기가 느린 수축의 운동 단위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느린 산화계 섬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느린 산화계 섬유는 다시 말해서 느린 연축과 낮은 피로도, 낮은 피로도의 근육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같은 그룹인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경 지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원 순서는 해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전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따른 이제 차이일 뿐인 거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쳐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운동 단위의 특성입니다. 여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빠른 수축이죠. 그리고 높은 피로도예요. 빠른 수축의 높은 피로도. 그래서 운동 단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다. 운동 단위의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개의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수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큰 힘을 내게 되는 거고, 큰 힘을 낸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쉽게 피로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배 비율을 보면 높다. 많은 수의 근육 섬유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동원 순서는 세 번째다라는 얘기인데, 동원 순서가 보면 여기 느린 산화계, 그러니까 근육 수축 속도가 느리고 피로도가 느린 것부터 먼저 동원이 되고, 중간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된다는 얘기고, 해지할 때는 반대로 갑니다.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데, 이렇게 동원이 되는 순서가,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헨네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헨네만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계 세포체나 축사계 크기, 전도 속도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보시면 축사계 굵기가 굵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축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에 느린 수축인 경우는 직경의 속도가 가늡니다. 전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인 거고요. 흥분성, 여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치가 낮다라는 얘기인 거. 쉽게 흥분된다는 얘기고, 여기 그 빠른 수축의 피로도, 높은 피로도 같은 경우는 흥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흥분이 되면 아주 폭발적인 힘을 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섬유의 형태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근육은 빠른 해단계 섬유고요. 여기 느린 수축의 느린 피로도의 섬유는 느린 산화계 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근수축력의 힘은 발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발화가 뭘까요? 발화란 얘기는 한 번에 그 활성화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냥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성냥은 이 팔각형, 육각형인가요? 거기에 그냥 성냥캡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성냥 안 쓰고 거의 라이터를 쓰니까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발화라고 하는 것은 성냥캡이 하나가 불을 붙이는 것과 성냥개비를 100개, 200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거기에 한 번에 붙이는 것과 발화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연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발화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높냐라고 하는 것이 발화율이 높다.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활동 전이가 전달해서 발화가 되면 아주 빠르게 근육 수축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발화 또는 발화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발화가 일어날 때 근육이 어떤 형태로 수축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지 그 곡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수축됐다가 다시 이완이 되는 그 곡선을 연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연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자극에 근육이 한 번 수축했다 이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 연축 곡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신경이 근육에 도달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데까지 약간의 그 인터벌이 필요하죠. 이걸 레그 타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시동기가 좀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시동기를 거쳐서 수축을 하죠. 수축하는 시간이 약 한 0.04초,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이완이 되는 것을 0.05초 정도 해요. 그래서 시동기부터 한 번 수축하는 연축이 0.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단일 연축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축 곡선이 저번 신경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중이라는 현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서메이션. 그거는 이제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있는데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신경이 그렇게 가중해서 오면 근육도 가중된 그런 그 신경 전도에 의해서 근육도 가중된 힘을, 그러니까 수축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번의 연축입니다. 이 연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실제로 가시적인 근육 수축에 힘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반복이 돼서 그 힘이 중첩이 되고 가중이 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단일 시간 안에 2번의 자극 또는 4번의 자극이 오면 그 4번의 자극에 대한 가중 현상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반복적으로 더 많은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서 최대의 그 힘을 내는 수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 강축이라고 하고요. 완전 강축으로 가기 전에 이런 가중 현상이 진행되는 상태를 불완전 강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근육은 거의 대부분 완전 강축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시간적 가중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단위의 발화 비율 또는 자극 빈도가 일정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즉 가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적 가중인 거고요. 공간적 가중은 운동 단위를 흥분시킬 때 여러 근육 소모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단위가 여러 개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공간적 가중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한 개의 신경이 오는데 단위 시간 동안에 여러 번의 활동 전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시간적 가중이라고 하면 이 한 개의 신경세포에 여러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각기 다른 활동 전이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은 흥분성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억제성일 수 있으나 전부 다 흥분성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연결되는 연접 이후 섬유에서 공간적으로 가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연축곡선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근육 섬유의 종류, 그리고 수축 형태, 그리고 신경 지배의 형태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근육 섬유가 어떻게 수축하는지 그 기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근육이 신경세포로부터 흥분 전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축하는 그 과정을 기계적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수축 과정의 가장 기본은 신경 근육 이음부로 흥분이 전달이 되고 그 흥분이 어떻게 해요? 근육의 수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근육이 수축이 되고 나면 또 신경 흥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인데요.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하고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근 연접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신경하고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경근 연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삭의 제일 마지막 가지가 신경 근육 이음부에 종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종판을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근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이고 여기가 이제 신경 마지막에 이제 종판 부분인 거예요. 종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소포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신경 근막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근육 이음부에서의 흥분 전달은 이제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축삭을 따라서 활동전이가 도달을 하겠죠. 그 이후 나타나는 화학적 신호가 여러분들이 이 전 시간에서 배웠던 바로 아세틸콜린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근육 세포의 세포막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순간 활동전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신경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다면 이거는 특별하게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활동전이가 이렇게 옵니다. 활동전이가 오면 신경 연접 이전 종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칼슘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여기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열리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이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온 통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칼슘 이온이 이 소포를 자극해서 소포로 하여금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어디하고 결합해요? 신경근 연접의 수용기하고 결합합니다. 수용기하고 결합하는 순간 여기는 뭘 한다? 이 주변에 Na+ 채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관문 통로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쏜살같이 들어가고 내부는 순간적으로 탈분극이 나게 되는 거죠. 그 탈분극을 이제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활동전이가 근세포막을 따라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경세포의 축상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막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보시죠. 이렇게 이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 이 활동전이가 근세포막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면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여기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T 소관 기억나시나요? 가로세관? 글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나와서 또 계속 근세포막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관을 들어가면서 일단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이 주변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세포질 그물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세포질 그물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나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죠? 칼슘 이온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관을 따라서 활동전이가 오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칼슘 이온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칼슘 이온이 근육 수축의 시작을 알리는 이온이에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약간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림을. 요렇게 보시면 될 건데, 보실까요? 칼슘 이온이 세포질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세포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육원섬유 있죠. 근육원섬유, 근세포 내 근육원섬유, 골이 이제 근육세포에 이제 세포질로 들어올 거니까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 이온이 어디하고 결합하냐 하면 아까 트로포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액틴 필라멘트 복합체 여기 트로포닌 T, C, I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두 번째 TNC 트로포닌 C에 칼슘 이온이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칼슘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여기 트로포마이오신이 벗겨져서 미오신 헤드가 액틴 분자하고 결합을 해서 수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축 기작은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요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결합해서 수축하기 전에
칼슘 이온으로 인해서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현재는 트로포미오신이 이게 트로포미오신인데 트로포미오신이 액틴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오신 헤드가 이거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블락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칼슘 이온이 결합을 하면 이 트로포미오신이 이쪽으로 이렇게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비어 있으면 미오신 헤드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돼서 그때 미오신 헤드가 액틴 분자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칼슘 이온은 트로포마이오신을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게 칼슘 이온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미오신 헤드가 부지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하고 결합하겠죠.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ADP, ATP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던 ATP가 분해되면서 PI가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 있기죠. 요거에 이제 ATP인데 ATP가 분해되면 7.3kcal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헤드가 이렇게 잡아 다니는 역할을.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시나요? 줄다리기? 여러분들의 손이 줄이 액틴이고 여러분들의 손이 미오신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잡아다니면 그렇게 큰 무거운 물체도 이렇게 끌어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에너지가 이때 쓰인다는 거예요. ATP가 이때 쓰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액틴을 이렇게 밀고 잡아다니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서 잡아다니고 하면 근육이 액틴이 이렇게 움직이고 미오신은 이렇게 가고 또 요 놈을 한 번 더 붙여서 더 땡기고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런 형태의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끄럼 운동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딩 시어리. 그럼 이제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미끄럼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G디스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절입니다. 근절과 근절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오신 헤드가 액틴을 잡아다니니까 액틴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이동하고 여기도 이동하면 근절 단위별로 계속 짧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지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 수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경근 연접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냅스, 신경세포 사이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냅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경근 연접에서도 아세틸콜린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제합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연접 피로가 생겨서 근육이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신경근 연접에서 일어나는 아세틸콜린의 재합성과 같은 경로로 아세틸콜린이 재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세틸콜린을 담고 있는 연접소포가 나와서 활동 전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아세틸콜린은 다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콜린은 안으로 재흡수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아세틸코에하고 결합이 돼서 아세틸콜린을 형성하고 다시 재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세틸콜린은 재합성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근육의 수축 과정을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 근육 이음부의 흥분 전달에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운동신경세포의 축삭을 따라서 활동전이가 전파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일어나죠? 칼슘 이온 통로가 열려서 연접 이전 종말로 칼슘 이온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바깥쪽으로 보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틈새로.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런 확산된 아세틸콜린이 근육 섬유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활동전이를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활동전이가 근육 세포막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어디를 자극을 하죠? 근육 세포질 그물을 자극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근육 세포질 그물에 저장이 되어 있던 칼슘 이온을 세포질 속으로, 근육 세포질 속으로 이제 분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확산된 칼슘 이온은 이제 어디에 결합한다고 했어요? 트로포닌 C에 결합한다고 했었잖아요. 트로포닌 복합체인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게 되고, 트로포닌 C에 결합하면 트로포닌 복합체가 트로포미오신을 이렇게 잡아다녀서 액틴의 그 바인딩 미오신 헤드가 결합하는 결합 부위를 노출시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노출시키게 되면 그러면 미오신 헤드가 액틴하고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연결다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TP를 써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액틴과 미오신 사이에 슬라이딩이 일어나면서 근육 수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근육 수축이 진행이 되면 미오신 헤드는 떨어져서 ATP를 다시 재합성하고 또 다시 액틴하고 결합해서 수축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결 다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잡아당기게 되면 근육 수축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면 이제 근육도 다시 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칼슘 이온이 방출이 안 되고, 방출이 안 되면 다시 TNC로부터, 그러니까 트로포닌 C로부터 칼슘 이온이 떨어지고, 트로포마이오신은 다시 액틴의 미오신 헤드 결합 부위를 이렇게 커버링해서 블락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완이 된 상태, 근육 수축이 멈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뼈대 근육 섬유의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인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뼈대 근육 섬유의 신경지배와 기계적 수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